좀 받아주세요. 제발요. 2024년 겨울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68살의 순덕은 허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녹슨 바퀴가 삐걱거릴 때마다 허리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은 갈라지고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어요. 리어카 위에는 아침부터 주운 폐지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검은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순덕은 리어카를 길 한쪽으로 비켜 세웠습니다. 차가 순덕 앞에 멈추더니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내렸습니다. 훤칠한 키에 값비싸 보이는 코트를 입은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청년은 순덕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덕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청년을 내려다보았어요. 통장에는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대체 이 청년은 누구이고 왜 순덕에게 이 돈을 주려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소중한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997년 겨울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지대는 매서운 칼바람만큼이나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기계 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녹슨 철문만 남은 폐허가 되어버렸죠. 순덕은 공장 정문 앞에 서서 텅 빈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비닐봉지 안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호빵이 들어 있었어요. 철문에 붙은 빨간 딱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압류.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남편 종우는 20년 넘게 이 공장을 일궈왔습니다. IMF라는 이름 모를 폭풍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전까지는요. 집에 돌아온 순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었고 종우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7살 도윤이가 아빠의 팔을 붙잡은 채 겁에 질린 눈으로 어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연대보증. 3년 전 종훈의 친구가 보증을 부탁했을 때 가볍게 찍었던 도장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사업체가 먼저 무너졌고 2억 5천만 원의 빚이 종훈에게로 넘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 종훈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돌아올게. 도윤이 잘 부탁한다. 순덕은 메모지를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요? 문 앞에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일하러 멀리 갔어. 금방 올 거야. 그 후로 채권자들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고 협박 전화가 수십 통씩 걸려왔어요. 석 달 후 월세가 넉 달째 밀렸고 집주인은 법적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고시원으로 옮겨야 했지만 좁은 방에서 7살짜리와 함께 살 수는 없었죠.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시댁은 연락을 끊었어요.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도윤이를 맡기던 날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도윤아, 엄마가 잠깐 일하러 가야 해. 금방 데리러 올게. 금방이요? 얼마나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순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차마 마주볼 수가 없었어요. 돌아서는 순덕의 등 뒤로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엄마. 담장 밖으로 나와서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 주저앉아 오열했죠. 미안해, 도윤아.
미안해. 3년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모았어요. 새벽에는 설거지, 낮에는 청소, 저녁에는 다시 식당으로. 손이 트고 갈라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금 통장에 500만 원이 모였을 때 순덕은 설레는 마음으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자리에는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 있던 고아원은요? 글쎄요, 작년에 폐쇄됐다던데. 순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구청으로 경찰서로 찾아다닌 끝에 겨우 담당자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김도윤이요? 고아원 폐쇄 직전에 시설을 이탈했어요. 이후로 행방불명 처리가 됐습니다. 10살짜리 애가 어떻게 행방불명이 돼요? 당시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워서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이가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순덕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도윤이의 얼굴이 떠올라 벌떡 깨어났어요. 한밤중에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도윤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엄마가 미안해. 대답 없는 어둠 속에서 순덕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를 잃어버린 뒤로도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2009년 12월 47살이 된 순덕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까맣던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가 성글게 섞여 있었죠. 그날 밤 순덕이 일하던 서울역 근처 백반집에서 설거지가 끝난 건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허리도 욱신거렸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순덕은 낡은 패딩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교복을 입은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건물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두 팔로 무릎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젖은 교복 위로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덕이 아이의 어깨를 흔들자 그제야 눈을 떴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였어요. 우리 도윤이도 지금쯤이면 이 또래겠구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순덕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손끝이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해?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 순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을 읽었어요. 갈 곳이 없는 아이구나. 순덕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일어나. 이러다 얼어 죽어. 순덕은 아이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키가 순덕보다 컸지만 비쩍 마른 몸이 바람에 흔들릴 것처럼 연약해 보였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세평 남짓한 방에 아이를 앉히고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었어요. 아이는 인형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덕은 저녁으로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먹어. 아이는 멍하니 컵라면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음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덕의 코끝이 찡해졌어요. 배고프면 사람도 마음이 말라버린다. 일단 먹어.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면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먹다가 점점 빠르게 면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었어요. 국물까지 다 비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윤재민이요.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몇 살이야? 15살이요.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20살이 넘었겠죠. 순덕은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집은? 부모님은?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순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순덕은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자신은 바닥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불을 끄자 창문 너머로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요. 왜 저를 데려오셨어요?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지나치면 내가 밤새 잠을 못 자. 순덕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듣는 웃음소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됐어. 그냥 자. 순덕은 돌아 누웠습니다. 곧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도윤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재미는 순덕의 고시원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룻밤만 재워주려던 것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있었죠. 순덕도 재민도 언제까지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재민의 사정은 순덕의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혼자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친모는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고 새아버지는 재민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부는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다녔어? 급식 먹으러요. 그거라도 먹어야 하니까. 재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오랜 세월 혼자 버텨온 아이의 쓸쓸함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가슴 한켠이 저려왔어요. 15살짜리 아이가 밥 한 끼 먹으려고 학교에 다녔다니. 그 말이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평짜리 방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건 쉽지 않았어요. 순덕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고 재민은 아침 8시에 학교에 가서 오후 4시쯤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은 고작 서너 시간뿐이었죠. 하지만 순덕은 그 짧은 시간에도 아이를 챙기려 애썼어요. 아침마다 밥솥에 밥을 지어보은 상태로 두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달걀 프라이, 가끔 시장에서 사온 멸치볶음이 전부였지만 재미는 그릇을 언제나 깨끗이 비웠어요. 순덕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설거지가 말끔히 되어 있었고 밥솥은 깨끗이 씻겨 있었습니다. 2개월쯤 지났을 무렵 재민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재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났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안 해? 괜찮아요. 좀 쉬면 나을 거예요. 재민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순덕은 그날 저녁 식당 일을 일찍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에게 사정을 말하고 2시간 먼저 퇴근한 거였어요. 하루 품삯해서 10,000원이 빠지는 거였지만 아이가 아픈데 일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덕은 시장에서 쌀과 참기름을 사다가 죽을 끓였어요. 작은 전기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어 푹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을 그릇에 담아 재민 앞에 놓았어요. 일어나서 이것만 먹어. 재민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덕이 떠먹여주려 하자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순덕은 말없이 숟가락을 받아들고 죽을 떠서 재민의 입에 가져다 주었어요.
재민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재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왜 울어? 안 울어요. 재민은 고개를 돌렸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파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열이 나도 혼자 버텼고 배가 아파도 혼자 견뎠습니다. 누군가 죽을 끓여주고 떠먹여주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순덕은 그날 밤 재민의 곁을 지켰습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고 새벽마다 열을 확인했어요. 좁은 방 한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도 재민이 신음소리를 내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재민의 열이 내렸습니다. 눈을 뜬 재민은 곁에서 졸고 있는 순덕을 보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자서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재민은 한참을 말없이 순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주간 안내장이 날아왔습니다. 재민은 그 종이를 구겨서 책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올 사람이 없으니까요. 상담하는 날이 언제야? 재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식당 손님 중에 내 학교 선생님 있어. 재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안 가도 돼요. 언제냐고.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재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날짜를 말했습니다. 상담 당일 순덕은 식당 사장님에게 사정을 말하고 반차를 냈습니다. 하루 품삯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 다린 옷을 입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었어요. 실례지만 재민이 어머니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재민이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민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었는데 요즘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웃는 모습도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재민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줌마, 진짜 오셨어요? 오면 안 돼?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순덕은 재민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배고프지? 그날 저녁 순덕은 고깃집에 갔습니다. 삼겹살 2인분을 시켜서 재민 앞에 구워주었어요. 고기를 굽는 순덕의 손길이 문득 멈췄습니다. 연기 너머로 재민의 얼굴이 도윤이와 겹쳐 보였어요. 우리 도윤이도 고기 좋아했는데. 순덕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게를 든 손에 힘을 주고 다시 고기를 뒤집었어요. 많이 먹어. 크려면 고기 먹어야지. 재민은 아줌마가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이라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라는 것도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줌마 고마워요. 진짜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민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줌마,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아줌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순덕은 피식 웃었어요. 됐어. 그냥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 하지만 재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골목 어귀의 가로등 아래 재민은 어른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진짜예요. 저 약속 꼭 지킬 거예요.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도윤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 한켠을 채우고 있었어요. 재민이 순덕의 곁에서 지낸 지 6개월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가 넘도록 재민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5시면 고시원에 도착하는 아이였습니다. 순덕은 불안한 마음으로 식당 일을 마쳤어요. 고시원에 돌아왔을 때 방 앞에 재민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민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턱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같은 반 친구의 자전거가 도난당했는데 재민이 범인으로 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가 사라진 날 재민이 보관소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요.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었지만 그 친구의 부모가 재민을 범인이라고 단정 짓고 학교에 항의했어요. 저 안 그랬어요. 진짜 안 그랬는데.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친구의 부모가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하며 안 내면 소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증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며 합의를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다음 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재민이가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대 부모가 워낙 강경해서. 순덕은 상대 부모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앞 카페에서 상대 부모를 만났어요. 남자는 팔짱을 끼고 순덕을 훑어보았고 여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300만 원 내실 거예요? 재민이가 안 그랬다고 합니다. 증거도 없잖아요. 그날 보관소에 있었잖아요. 그게 증거 아니에요?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0만 원 내든지 소년원 가든지 선택하세요. 여자가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0만 원. 그 돈은 언젠가 도윤이를 찾았을 때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재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믿어달라던 그 눈빛이요. 소년원에 가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었어요. 순덕은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랍장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 320만 원.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전액해지냐고 물었을 때 순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통장에 찍힌 잔액 20만 원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재민을 불러 앉혔습니다. 재민아, 이 돈으로 합의할 거야.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줌마, 이거 어디서? 묻지 마. 너 억울해도 소년원은 안 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거 아줌마가 모은 돈이잖아요. 저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시끄러. 어른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순덕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막을 수 없었어요. 재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어깨가 들썩였어요. 아줌마, 저 꼭 성공할게요. 이 빚 반드시 갚을게요. 순덕은 재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빚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냥 잘 살아. 그게 다 갚는 거야. 재민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순덕도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좁은 고시원 방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자전거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순덕과 재민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재민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침마다 순덕이 해준 밥을 먹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아줌마, 저 이번 중간고사 반에서 5번째 했어요. 재민이 성적표를 내밀었을 때 순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잘했네. 계속 이렇게만 해. 순덕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재민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순덕은 주말에도 식당 일을 했기 때문에 재민은 혼자 고시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재혼한 뒤로 연락을 끊었던 친모였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데리러 왔어. 짐 싸. 재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왜 갑자기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여기 있어? 당장 나와.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재민의 팔을 잡았어요. 저 아줌마한테 인사라도 하고 갈게요. 무슨 인사야? 그냥 가. 여자는 재민의 팔을 잡아 끌며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재민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순덕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순덕이 퇴근하고 고시원에 돌아왔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민의 책가방도 옷가지도 책상 위의 문제집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순덕은 처음에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빈 방을 둘러보았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순덕 씨, 낮에 어떤 여자가 와서 그 애를 데려갔어요. 엄마래요. 엄마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애가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끌고 갔어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붙잡았어요. 재민이 떠났다. 인사도 없이. 순덕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재민의 글씨였습니다. 아줌마, 갑자기 엄마가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저도 몰랐어요. 인사도 못하고 가서 정말 죄송해요. 아줌마가 해주신 거 절대 안 잊을게요. 꼭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재민이. 순덕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갔어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방을 둘러보았어요. 재민이 쓰던 연필 한 자루가 책상 아래에 굴러가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연필을 주워 손에 쥐었어요. 또 잃어버렸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도윤이를 잃어버렸을 때와 같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텅 빈 가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끝없는 자책. 순덕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울음소리는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시는 이어지지 않을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민도 결국 순덕의 곁을 떠났어요. 순덕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순덕은 평소처럼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순덕은 재민이 남긴 쪽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순덕에게 남은 건 연필 한 자루와 쪽지 한 장뿐이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67살이 된 순덕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고단해져 있었습니다. 5년 전 식당에서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허리를 크게 다친 뒤로 오래 서서 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청소일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골목을 다녔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겨우 10,000원어치 폐지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순덕은 서울역 근처 골목을 돌고 있었어요. 12월의 찬바람이 얇은 점퍼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장갑을 살 여유가 없었어요. 리어카에 폐지 박스를 실으며 순덕은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더니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색 코트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순덕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순덕은 고개도 들지 않고 폐지를 묶었어요. 저기요, 혹시 김순덕 아줌마 맞으세요?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그 순간 순덕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도윤이가 아닐까? 순덕은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오른손을 잡았어요. 손등을 살폈습니다. 도윤이는 5살 때 넘어져서 오른손등에 깊은 흉터가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의 손등에는 아무 흉터도 없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에 순간 슬픔이 스쳤어요. 저예요, 아줌마. 재민이요. 순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 15년 전 갑자기 사라졌던 그 아이. 중학생이었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 윤곽은 그대로였지만 턱선이 날카로워지고 눈빛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재민이야? 네, 아줌마. 저 윤재민이요. 그때 고시원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재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덕은 멍하니 재민을 바라보았어요. 아줌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고시원도 가보고 식당도 가봤는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아줌마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순덕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민은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통장이었습니다. 순덕 앞에 내밀었어요. 아줌마, 이거 받으세요. 순덕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잔액칸에 적힌 숫자는 1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아줌마한테 진 빚이에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아줌마 아니었으면 저 소년원 갔어요. 아니, 그 전에 얼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줌마가 저 살린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런 큰 돈 난 못 받아. 받으셔야 해요. 제가 15년 동안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재민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하지만 순덕은 통장을 재민에게 도로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난 정말 못 받아. 내가 잘 됐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재민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이 돈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우면 어떨까요? 저처럼 갈 곳 없는 아이들이요. 아줌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순덕은 재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생각해 볼게. 순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순덕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제안을 들은 뒤로 순덕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10억이라는 돈도 놀라웠지만 그 돈으로 아이들을 도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 재민처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돕는다는 것. 그게 과연 자신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자신이
무슨 수로 단체를 운영한단 말인가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재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 골목에서 웅크리고 있던 15살 아이. 만약 그때 지나쳤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춥고 배고프게 떨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일주일 뒤 재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순덕의 좁은 고시원 방에 앉아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보세요. 제가 알아봤어요. 서류에는 비영리단체 설립 절차와 필요한 서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은 이미 변호사와 세무사까지 섭외해 두었다고 했어요. 순덕은 깨알 같은 글씨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괜찮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아줌마는 아이들만 돌보시면 돼요. 재민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요? 저는 순덕 나눔센터가 어떨까 싶은데요. 순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이름은 빼. 부끄럽게. 아줌마가 하시는 건데 당연히 아줌마 이름이 들어가야죠. 아줌마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아줌마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도 구하는 거예요.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순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순덕 나눔센터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2025년 봄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2층에 순덕 나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민이 직접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찾아낸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허름한 창고 같았지만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깔끔하게 수리했습니다.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40평 남짓한 공간에 상담실 2개와 작은 주방 그리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곳곳에 화분을 놓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순덕은 직접 커튼을 골라 창문에 달았습니다. 개소식 날 순덕은 어색한 표정으로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순덕 나눔센터 개소를 축하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재민과 몇몇 직원들이 박수를 쳤지만 순덕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런 걸 다 하고. 순덕은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평생 남을 도울 여유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첫 달은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순덕은 매일 아침 8시에 센터에 나와 청소를 하고 의자를 정리하고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재민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때 묻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깔려 있었습니다. 볼은 홀쭉하게 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기름기가 져서 뭉쳐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뭐 해주는 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일단 들어와. 밥은 먹었어?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안으로 들여 의자에 앉히고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밥과 반찬을 꺼내 따뜻하게 데워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먹어. 아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음식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순덕은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의 재민이 떠올랐습니다.
컵라면을 앞에 두고 울음을 터뜨리던 그 아이. 아이의 이름은 수빈이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 홀어머니와 살았는데 어머니가 새 남자를 만나면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해요. 학교도 그만두고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지냈어? 3개월쯤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손톱은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17살 아이의 손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당분간 지내도 돼.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요? 돈 안 내도 돼요? 돈은 무슨. 그냥 있어. 그날부터 수빈은 센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수빈에게 깨끗한 옷을 구해주고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하던 수빈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웃는 모습도 보였어요. 수빈 이후로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출 청소년, 학대 피해 아동,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저마다 사연을 안고 센터의 문을 두드렸어요. 순덕은 모든 아이들을 가족처럼 맞아들였습니다. 이름을 물어보고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아침이면 직접 밥을 지어 아이들을 먹이고 낮에는 상담사와 함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덕에게 아이들은 손자, 손녀 같았고 아이들에게 순덕은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센터에는 12명의 아이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재민이 옆 건물까지 임대해 센터를 확장했어요. 직원도 늘었습니다. 상담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순덕은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어지러웠지만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센터 휴게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왜 이런 일 하세요? 순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궁금한 눈빛으로 순덕을 쳐다보았어요. 그냥, 나도 예전에 힘들었거든. 순덕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도윤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도 아들이 있었어. 근데 오래전에 잃어버렸어.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순덕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는데 나중에 찾으러 갔더니 없어졌더라고. 그 뒤로 20년 넘게 찾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빈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꼭 찾으실 거예요. 순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많이 컸을 텐데. 37살이야.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날 밤 순덕은 센터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도윤이를 떠올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을 하는 것도 도윤이에 대한 속죄의 마음인지도 몰랐어요. 재민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순덕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줌마, 도윤이 형 찾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도 더 됐는데 어떻게 찾아? 경찰에도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가봤는데 소용없었어. 요즘은 방법이 많아요. 흥신소도 있고 유전자 검사도 있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재민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희망을 가지면
또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어요. 순덕 나눔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커졌어요. 아이들도 늘었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순덕은 매일 아침 8시에 센터에 나와 아이들을 챙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어요. 어느 날 오후 새로운 봉사자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3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매.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활동 신청하려고 왔는데요. 직원이 신청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남자는 펜을 들고 이름을 적었어요. 김도윤. 순덕은 주방에서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다가 그 이름을 듣고 손이 멈췄습니다. 김도윤. 우리 도윤이 이름이랑 똑같네. 순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세상에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남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센터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순덕은 간식을 들고 휴게실로 나왔어요. 그때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덕은 잠시 멈칫했어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죠. 오늘부터 봉사하실 분이에요. 김도윤 씨. 직원이 소개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반가워요. 열심히 해주세요. 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 같았어요. 그날부터 도윤은 매주 토요일마다 센터에 왔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청소를 돕고 식사 준비도 거들었어요. 성실한 봉사자였습니다. 하지만 웃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어요. 늘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윤이 아이들에게 밥을 떠주고 있었어요. 순덕은 옆에서 국을 담다가 도윤의 오른손등을 보았습니다. 흉터가 있었어요. 길게 째진 흉터, 손등을 가로지르는 하얀 선. 순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떨렸어요. 그 흉터는 순덕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가 5살 때 부엌에서 넘어져서 유리 조각에 손등을 베었어요. 12바늘이나 꿰맸었죠. 순덕은 그날 밤새 울면서 도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순덕을 바라보았어요. 그 흉터, 손등에 있는 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릴 때 다쳤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유리에 베었다고 들었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도윤아? 순덕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순덕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네, 제 이름이 도윤인데요. 왜 그러세요? 너 혹시 1990년 5월 3일생이야?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순덕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순덕을 부축했어요. 도윤아, 나야. 엄마야.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나 김순덕이야. 내 엄마. 도윤아, 나 진짜 엄마야. 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도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만지지 마세요.
도윤아. 왜요? 이제 와서 왜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이에요. 27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저를 버리셨어요? 순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버렸다고요? 버리다니. 엄마가 언제 널 버렸어? 고아원에 잠깐 맡긴 거야. 금방 데리러 간다고 했잖아. 금방이요? 도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3년이요. 3년 동안 안 오셨어요. 매일 창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엄마가 올까봐. 오늘은 오실까, 내일은 오실까? 그렇게 3년을 기다렸어요.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안 오셨잖아요. 결국 다른 시설로 보내졌어요. 거기서도 아무도 안 왔어요. 보호자 없는 아이, 버림받은 아이. 그게 저였어요.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이라니. 순덕은 분명 2년 만에 고아원에 갔었어요. 돈을 모아서 겨우 모아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윤이가 없었어요. 고아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행방불명 처리됐다고. 가출한 것 같다고. 아니야. 엄마는 찾으러 갔어. 2년 만에 갔는데 내가 없었어. 가출했다고. 행방불명이라고. 거짓말.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출 안 했어요. 거기 있었어요. 2년 동안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안 오셨잖아요. 두 사람의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찾으러 갔다고 했고 도윤은 거기 있었다고 했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뭔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도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됐어요. 도윤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엄마가 버린 줄 알고 필요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와서 엄마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도윤은 몸을 돌려 센터를 나갔습니다. 순덕은 뒤따라가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민이 달려왔습니다. 순덕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재민아. 도윤이야. 그 사람이 우리 도윤이야. 재민은 놀란 눈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형이요? 그 봉사자분이요? 손등 흉터. 도윤이 어릴 때 다친 흉터야. 틀림없어. 순덕은 울면서 말했어요. 근데 도윤이가 나를 원망해. 버렸다고. 엄마가 버렸다고. 그날 밤 재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순덕 아줌마는 분명 찾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형은 거기 있었다고 했어요. 둘 다 거짓말을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은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어요. 당시 고아원 기록을 찾아다녔습니다. 고아원은 이미 폐쇄된 지 오래였지만 기록은 시청 보관소에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찾아냈어요. 1999년 고아원이 재정난으로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이들의 서류가 누락되었어요. 도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윤은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졌지만 원래 고아원에는 가출로 인한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보내진 보육원 기록에는 보호자 연락처 없음, 찾는 사람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관 과정에서 순덕의 연락처가 누락된 거였습니다. 재민은 그 서류들을 들고 도윤을 찾아갔어요. 도윤은 처음에 만나주지 않으려 했지만 재민이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형, 이것만 봐주세요. 제발이요.
재민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당시 고아원 이관 서류예요. 여기 보세요. 형 이름이 있는데 가출로 인한 행방불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형이 가출한 게 아니라 다른 시설로 보내진 건데 서류가 잘못 처리된 거예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이 보내진 보육원 기록이에요.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요. 이관 과정에서 누락된 거예요. 아줌마가 찾아왔을 때 형이 가출했다고 들은 건 이 잘못된 기록 때문이에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찾으러 왔던 거예요? 네. 아줌마는 2년 만에 찾아갔어요. 근데 형이 없다고 가출했다고 들은 거예요. 그 뒤로 20년 넘게 형을 찾았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 동안 믿어왔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재민은 도윤을 데리고 센터로 갔습니다. 순덕은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재민이 불렀어요. 순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도윤아.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순덕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덕의 등을 꽉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7년의 세월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어요. 오해가 풀린 그날 밤, 세 사람은 센터 휴게실에 둘러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순덕은 도윤이 떠난 뒤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아원에 갔을 때 도윤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경찰서를 수없이 찾아가고 방송에도 나가보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도윤도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다른 시설로 보내진 뒤 18살에 보육원을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았어요. 엄마가 버렸다는 생각에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을 버티는 힘으로 삼아 악착같이 살았어요. 순덕은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아들이 겪었을 고통이 가슴을 찢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제 됐어요.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재민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혼자 자랐던 아이. 순덕 아줌마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순덕 나눔센터의 센터장으로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매일 센터에 와서 엄마를 도왔어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재민은 도윤에게 제안했습니다. 형,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도윤은 망설였어요. 자신은 제대로 된 학력도 없고 경력도 변변찮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공부도 못했는데. 형은 현장 경험이 많잖아요. 공장도 다녀보고
건설 현장도 다녀봤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재민의 회사는 건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도윤은 결국 재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현장 관리자로 시작했어요.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자들과 소통하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했습니다. 도윤은 현장의 언어를 알았어요. 작업자들이 뭘 원하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금방 파악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도윤의 능력이 빛을 발했어요. 그가 맡은 현장은 공기가 단축되고 사고율이 낮아졌습니다. 작업자들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재민은 도윤을 임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형, 이제 이사님이에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쑥스럽게. 도윤은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평생 바닥에서 일하던 사람이 임원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회사는 도윤이 합류한 뒤 더욱 승승장구했어요. 건설 사업 부문이 크게 성장했고 매출은 2배로 뛰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재민과 도윤 형제의 콤비를 주목했어요. 젊은 사업가와 현장 전문가의 조합이 시너지를 낸 거였죠. 순덕은 두 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고 그 아들이 재민과 함께 성공하다니.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복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오해가 풀린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재민이 제안했어요. 아줌마, 우리 셋이 여행 가요. 순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행은 무슨? 센터 아이들 두고 어딜 가? 며칠만요. 직원들이 잘 봐줄 거예요. 아줌마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보셨잖아요. 도윤도 거들었어요. 엄마 가요. 저도 엄마랑 여행 가보고 싶어요. 순덕은 결국 두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 사람은 제주도로 갔어요. 순덕은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할 때 순덕의 손을 양쪽에서 도윤과 재민이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무서우면 눈 감아요. 괜찮아. 괜찮아. 순덕은 웃으며 말했지만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두 아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제주도에서 세 사람은 바다를 보았습니다. 순덕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푸른 바다에 넋을 잃었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순덕의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바다가 이렇게 예쁜 거였어? 엄마 예쁘죠? 도윤이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재민은 카메라를 들고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에는 흑돼지 구이를 먹었어요. 순덕은 두 아들에게 고기를 구워 주었습니다. 예전에 재민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도윤에게도 많이 먹어. 둘 다 많이 먹어. 재민과 도윤은 나란히 앉아 엄마가 구워주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형제처럼. 아니, 이제는 진짜 형제였어요. 다음 날은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순덕은 69의 나이에 산을 오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아들이 양쪽에서 부축해 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쉬어가며 천천히 올랐어요. 정상에 올랐을 때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어요. 두 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안 울어. 바람 때문에 그래. 순덕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윤과 재민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세 사람은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순덕이 직접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돌아가며 만들었어요. 두 아들은 어김없이 접시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의 생일이었습니다. 도윤과 재민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덕은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원 빌어요, 엄마. 순덕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었어요. 뭐 빌었어요? 비밀이야. 순덕은 웃었습니다. 사실 빌 소원이 없었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케이크를 먹은 뒤 순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도윤과 재민은 순덕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도윤이는 내 첫째 아들이고. 순덕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재민이는 이제 내 둘째 아들이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가족이 없었던 재민에게 그 말은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아줌마 아니야. 엄마라고 불러. 재민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순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재민의 어깨를 잡았어요. 야, 이제 우리 형제다. 형? 재민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어머니는 우리가 지킨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사시게 해드리자.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 약속해요. 순덕은 두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줄 몰랐어요. 그해 가을 순덕 나눔센터는 새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재민이 건물을 지어 기부한 거였어요. 5층짜리 건물에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방이 20개나 되었습니다. 상담실, 학습실, 체육관까지 갖춘 최신 시설이었어요. 개소식 날 순덕은 건물 앞에 서서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 나눔센터 신축 개소. 이게 다 꿈만 같아. 순덕이 중얼거렸어요. 옆에 선 도윤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재민이 다가와 순덕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여기서 아이들 돌봐요. 우리가 다 도와줄게요. 순덕은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센터 앞마당에 모인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빈이 앞으로 나와 꽃다발을 건넸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순덕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외롭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덕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아이들까지 모두가 순덕의 가족이었어요.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덕의 얼굴에 따스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69년의 삶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단하고 힘들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였어요.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끼, 그 작은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순덕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세 사람은 증명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진심 어린 사랑은 반드시 씨앗이 되어 언젠가 꽃을 피웁니다.
오늘도 바로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